이제 두 번째 연자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애나 패트리그 교수님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외국인 여러분, 재판관 여러분, 동료 여러분, 이 저명한 컨퍼런스에서 발표 드릴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대한민국 외교부에서 주최하고 또 이틀로스와 대한국제법학회에서 공동 주관해 주시는 행사입니다. 저희를 따뜻하게 맞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컨퍼런스는 웅클로스 발효의 30주년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시의적절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웅클로스의 규칙이 어떻게 해석되었고 또 이 해양법 내외로 어떤 변화들이 있었는지에 따라서 변천사를 겪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를 살펴보고 또 현재를 살펴보며 또 미래를 내다보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봅니다. 바로 우리 국제학술회의의 제목과도 맞아떨어지는데요. 이번 컨퍼런스의 발표 주제를 선정을 하면서 이런 질문을 스스로 해봤습니다. 어떤 큰 차이가 과거와 현재 사이에 있는가. 그래서 이 웅클로스의 그리고 또 연안국의 권한 그리고 관할을 해석하는데 어떤 차이가 있었나, 그리고 해양법이 미래에는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는 계기가 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사실 이 해석 분야에서 큰 변화가 있었던 것은 이제 웅클로스의 발효 시점과 현재를 비교해 봤을 때 바로 바다에 있는 사람들, 승선자입니다. 승선자는 어떻게 보면 가시성이 떨어졌습니다. 이 웅클로스의 서는 말컴 에반스 교수님이 그 사람을 보호하는 조항보다는 어족조항을 보호하는 그러한 조항이 많았었습니다. 우리가 해적 활동, 또 보건의 이슈, 팬데믹, 그리고 또 불법 이주, 이런 문제들이 생기면서 사람이 더욱더 부각이 되었습니다. 또 인권도 많이 침해가 되었는데요. 많은 정책 토론을 통해서 이 해양이 인권의 사각지대다라는 그런 개념을 이제 불식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기간에 바다의 초국적 범죄가 많은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국가적인 형사법이 해양 쪽에도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조약을 밀레니엄 시작하면서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운턱이나 아니면 또 인신매매 방지 의정서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초국적인 범죄 그리고 인권 침해 간의 이 관계에 대해서 조망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IUU 조업, 인신매매, 강제노동, 그리고 비인간적인 대우가 대체적으로는 혼합된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이 제 발표를 통해서 어떤 가능한 상호작용이 무해 통항권 그리고 또 인권법과 또 초국가적인 형사법 간에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웅클로스는 연안국의 이익 그리고 또 영해에 대한 관할 그리고 또 기국의 이익 그리고 또 자유로운 항행, 이런 것들이 맞물려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균형을 서로 경합하는 이익간에 잘 취해야 합니다. 이런 조항들을 봤을 때 어느 정도의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이 법적인 질서에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 그리고 해양 거버넌스의 우선순위가 조정이 되면서 이 해양법 협약이 계속 시대성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런 배경 하에 두 개의 질문을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과연 웅클로스가 연안국이 특정 상황에서 외국 국적 선박이 영해에 들어왔을 때 이 승선자의 인권이 위배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조치를 취할 권한을 부여하는가. 다시 말해서 승선자 인권 침해가 무해 통항이 아니다라고 할 수 있는가. 그리고 또 만약에 웅클로스에서 이 통항이 무해하지 않다라고 했을 때 국제인권법
그리고 또 초국가적인 형사법에 의해서 이 연안국이 행동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가, 외부 규칙에 따라서 어떤 특정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가, 해양법을 별도로 봤을 때 연안국은 그런 조치를 취할 권한은 있지만 해야 할 의무는 없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제 발표를 통해서 사실 답을 드리기보다는 질문을 더 많이 할 텐데요. 이 답을 구하는 것은 지금 시점에서는 불가능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웅클러스의 조항, 특히나 무해 통항을 봤을 때 굉장히 많은 모호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논란의 여지가 있고요. 두 번째, 바다의 인권이라는 개념이 최근에 대두되긴 했지만 아직 조기이고 확립되진 않았습니다. 세 번째, 그리고 또 인권법과 또 초국가적인 형사법, 그리고 연안 국가의 관할 간의 상호작용에 대해서 연구가 미비합니다. 그래서 이 발표를 통해서 한번 저와 함께 우리가 항해하지 않은 그러한 수역을 함께 헤쳐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질문, 웅클로스로 이 통항이 무해하지 않아서 승선자 인권 위반에 대해서 행동을 할 권한이 부여가 되는가? 이 제3국에서 이 무해 통항이 아닐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연안국이 이 선박에 대한 완전한 관할을 갖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행동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이 외국 국적 선박은 이 보호막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일단 이 연안국의 관할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제19조에 무해 항행이 나와 있습니다. 세 가지 방식으로 인권 침해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제12조 2항 L입니다. 만약에 이 선박이 통항과 관련되지 않은 활동을 하게 되는 경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실 12개의 항목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무해하지 않은 것 중에 이 12개가 나와 있고 마지막 통항과 직접 관련이 없는 그 밖의 활동을 다 이제 포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관성을 없애려고 하는 의도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사실 이러한 승선자의 인권이 이 항목으로 다 포괄적으로 커버된다라고 하기는 무리인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승선자의 인권의 침해가 여기 밖에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조항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19조 L 통항과 직접 관련이 없는 그 밖의 활동은 사람의 활동이라기보다는 선박의 활동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주장을 물론 우리가 반박할 수 있습니다. 이 웅클로스의 여러 조항을 봤을 때 선박을 언급하고는 있지만 사실 그 선박에 승선하고 있는 사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그러한 범죄 행위도 결국은 그 승선자가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직접적으로 통항과 관련해서는 이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것들인데 이게 사람들이 인권 침해로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외부적인 것과 내부적인 행동을 구분하는 것은 인위적입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이 승선자의 행동이 외부적으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불법적으로 합법적으로 조업을 하는 것은 결국 이 어민들이 있고 조업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 사람들은 강제 노동을 하는 사람들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이 무해 통항 조항을 봤을 때 이 어느 정도의 중대성이 있어야 합니다. 결국 이 국적 기국과 연안국의 그 이익을 균형을 맞춰야 되고요. 또 서문 조항을 봤을 때 이 통항은
연안국의 평화, 공공질서 또는 안전을 해치지 않는 한 무해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내털리 클라인을 인용을 하겠습니다. 인권 침해를 한다라고 해서 직접적으로 이게 통항과 연결된 것은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맥락을 살펴봤을 때 인권에 위반을 해서 어떤 특정한 임계점을 지나야지만 무해하지 않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임계점 문제를 두 번째 상황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해 통항의 첫 번째 19조 1항을 보면요. 통항은 연안국의 평화, 공공질서 또는 안전을 해치지 않는 한 무해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조항에 여러 측면들이 논란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과연 연안국이 잔여 권한을 가지고 이 선박이 무해하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가? 이 조항만으로 봤을 때 이 선박이 이 항에 나열되지 않는 그 활동도 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는가? 이 발표에서는 이 제19조에서는 이것으로 독립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다음 단계에서는 각각 평화, 공공질서, 안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정의 내려야 하는데요. 이건 광범위한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일이 열거하느니 금지된 사항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포괄적으로 커버하는 게 더 수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소위 소극적 요소가 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평화, 공공질서, 안전을 해치지 않는데 그러면 부작위로 인해서 인권을 침해하게 될 경우 이 무해한 통항일까요? 이 선적된 화물이나 선박의 상태 이런 것들이 소극적인 요소이고 어떤 상황이나 상태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행위를 구성하진 않습니다. 그런 만큼 부작위에 의한 인권 침해는 우리가 고려를 하진 않게 됩니다. 그리고 또 연안국이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무해 통항 하지만 다른 국제사회까지는 이것이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의무가 위반이 됐는데 이것이 큰 해를 끼치게 되면 또 예외가 됩니다. 바르셀로나에서 사법재판소가 국제법의 의무사항도 제기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성질을 봤을 때 결국 어떤 권리가 관련돼 있는가에 따라서 모든 국가들이 이 의무에 대해서 의무를 다해야 한다라고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이야기하기를 기본적인 승선자의 인권 그리고 노예제도로부터의 보호가 이 강행규범에 포함이 돼 있고요. 연안국의 이익과 또 국제사회의 이익이 여기서 합쳐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편적 의무 주장 하에서 지역사회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은 선박의 통항의 무해 여부와 또 별개로 봐야 하는데 결국 이 인권 침해의 중대성이 어느 정도가 돼서 이 연안국의 평화, 공공질서 또는 안전을 해치는가를 봐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 중대성이 큽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독감이 걸린 선원을 치료해주지 않았다라고 해도 이것은 큰 그러한 위반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재우지도 않고 먹이지도 않으면서 이 선원들을 노예로 부리는 것은 또 중대한 위반 행위입니다. 그래서 무해한 통항이 아니게 됩니다. 우리가 또 벤치마크로 살펴볼 수가 있는데 물론 모든 규범들이 다 나열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2022년에 어떤 규범들이 이러한 보편적 의무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예제도와 고문은 방지돼야 됩니다. 노예
상태로 선박에서 일한다라고 일하는 표현들을 들었는데 그러면 현대적인 의미에서 노예가 무엇을 뜻하는가? 그리고 이 증거 상황이 기술적인 의미에서 또 이 노예 상태인가를 봐야 되고요. 그리고 또 고문을 봤을 때 우리가 또 이 고문 금지가 강행 규범인데 결국은 이것이 체계적이고 또 굉장히 장기화된 그런 위반인가를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인권 침해가 중대한 범죄로 이어지는가도 봐야 합니다. 결국 이 연안국의 공공질서가 해를 받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통항이 무해한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제19조 1항의 두 번째 문장을 봐야 하는데요. 이런 통항은 이 협약과 그 밖의 국제법 규칙에 따라 이루어진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른 국제법 규칙을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것 또한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일부는 결국 다른 국제법 규칙은 이 경우에는 이제 국제인권법을 그냥 고려하면 된다. 그래서 무해한 통항의 컨셉을 이해하는 데 쓰면 된다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 여지가 생겨서 바다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안국과 기국의 이익의 균형을 이뤄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분석을 통해서 그런 식으로 했는데요. 두 번째 문장을 좀 더 자유롭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웅클로스에서 무해한 통항이란 유일한 기준이 아니다. 이 통항이 무해한지 유해한지를 보기 위해서 다른 국제법에서도 이 통항권을 통제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의 문구를 보면서 이 통항이 이 협약과 그 밖의 국제 규칙에 따라 이루어진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러면 더 여지가 많이 생겨서 바다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국제법이 더 많이 발휘하게 됩니다. 단지 국제인권법에 따라서 무해한 것을 해석하는 게 아니라 국제법의 기준에 따라서 더 이제 판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웅클로스 제19조에서 고려할 사항을 3개 정도 던져집니다. 그런데 결국 이 바다 사람들을 우리가 과연 무해 통항을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하는가는 우리가 이 제19조를 어떻게 읽는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양극단으로 해석이 될 수가 있는데요. 원칙적으로 이 바다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한다라고 해도 어떤 인권 침해가 무해한 통항이 안 되는지를 또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미묘한 균형을 연안국과 기국 간에 이루어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또 논쟁을 위해서 제 발표의 두 번째 부분에서는 그 외국 국적 선박의 승선자가 있을 때 어떤 경우에 무해하지 않은 통항이 되는가, 규범적이고 집행적인 그런 관할권을 그 선박에 대해서 행사할 수 있습니다. 무해하지 않은 통항의 경우에는요. 하지만 결국 연안국은 이 권한을 행사할 수는 있지만 행사할 의무는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연안국이 관할권을 무해하지 않은 통항을 하고 있는 선박에 대해서 행사할 수 있지만 단지 그 선박을 영해에서 추방만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러한 무해하지 않은 통항을 그냥 감수할 수도 있습니다. 이 연안국은 필요한 조치를 영해에서 취할 수 있다. 그래서 무해하지 않은 통항을 감내할 수 있다. 그래서 할 수도 있다. may라는 조동사가 들어가서 무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행동을 취한다라면 모호한 그런 워딩이 있기 때문에 결국 연안국은 두 개의 옵션이 주어집니다. 관할권을 선박에 대해서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국의 법률과 사법 절차를 적용하게 하거나 아니면 영해에서 추방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표명을 했습니다. 연안국에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라면 그리고 단순하게 그 선박을 추방하게 되면 승선자들의 인권 침해 그리고 관련된 범죄는 누군가 다른 사람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누구도 해결하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면책 갭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다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국제법이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는 연안국으로 하여금 관할권을 행사하게끔 의무화해야 한다라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국제인권법 아니면 초국가적인 형사법을 적용을 했을 때 이러한 선박에 대해서 연안국이 관할을 행사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권법에서는 영해의 관할권과는 무관합니다. 해양법과 관련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해양법에서 이 영해에 대해서 관할을 갖게 되는 경우 인권법에 따라서 그 관할을 행사하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행위를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했을 때 이게 발동되는데요. 여러 경우에 이리니 파파니코로플루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러 경우에 원래는 재량을 발휘하겠지만 해양법 조항에서 어떤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 그 권리를 통해서 바다에 있는 사람의 권리를 보호하게 되면 그런 경우라면 그 해당 국가가 이 행동을 취해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인권법과 그리고 해양법을 함께 묶어서 봤을 때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국제인권법 하에서 연안국이 인권이 위반됐을 때 외국 국적 선박에서 인권 침해가 있었을 때 그래서 통항이 무해하지 않을 때 그러면 연안국은 행동을 취하는 의무가 있는가 이를 살펴보기 위해서 이제 분석의 두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인권법이 이 상황에 우선 적용 가능한가를 살펴봐야 합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에게 인권을 보장할 필요는 없지만 여기에는 의무가 있을 때만 그렇습니다. ICCPR 아니면 국제인권법에 봤을 때 만약에 이런 의무가 있는 경우 이 사람에 대해서 관할이 있는 경우 이 해양법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연안국의 경우 법적으로 무해하지 않은 통항을 하는 선박에 대해서 관할이 있기 때문에 결국 그 선박에 승선한 사람들의 인권 보장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안국이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액션을 취하는 것, 이 상황이 무엇인지를 파악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이 상황에서 항상 자명하진 않습니다. 이 선박의 인권 침해가 사적인 주체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인지를 보기 위해서 결국 한 걸음 물러나서 사람들을 보호하는데 어떤 여건들이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연안국이 인권 침해를 직접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자국의 전부 선박을 사용할 때요. 연안국이 인권 침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무력을 행사할 경우에 그렇게 됩니다. 최근 들어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주제이지만 지금 현재는 관련성이 좀 떨어지는 경우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는 좀 덜 연구된 것인데요. 적극적인 인권 의무에 따르면 연안국은 조치를 취해서 이 인권 보장 의무가 있는 사람들의 인권을 보장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선장이나 선주, 운항사, 선원 공급업체들로부터 인권을 보호해 줘야 합니다. 그리고 경제사회문화권위원회에서는 여러 조치를 취해서 이 사적인 비즈니스 주체들이 경제사회적, 문화적인 권리를 박탈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민권, 시민권, 정치권에 대해서도 그렇게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합리적인 근거에 따라서 지금
비국가 주체 아니면 사적인 주체가 고문을 행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조사도 안 하고 또 주의 의무가 없을 경우에는 이 기소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결국 보호의 의무, 이것이 대부분의 인권 의무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는 주의의 의무이고 그것은 행동을 규정하는 것이 어떤 결과를 규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결과를 내라는 것은 아니고 최대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이 보호 의무를 다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국가가 주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취해야 하는 조치들이 나열된 어떤 목록은 없습니다. 하지만 사법기관 그리고 준사법기관에서는 여러 조치들을 파악을 했습니다. 과연 이 준수를 하고 있는가 평가하는 데 있어서 이 조치들을 취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자국의 법을 적용하는 것, 특히나 형사법을 통해서 인권법에 따라서 보호를 받아야 하는 그런 인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승선자들에게 결국 이제 무해하지 않은 항행을 하는 선박의 승선자들에게는 이 인권 보호 의무가 있습니다. 또 어떤 유해한 행위, 고문으로부터 보호를 해야 합니다. 적절하거나 충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이 자국의 법을 적용하는 것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옹클로스의 제25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연안국이 관할을 행사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권한이 있다라고 하지 의무화하진 않습니다. 연안국은 아무것도 안 해도 되고요. 아니면 이 선박을 추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권법에 따르면 이 규범적인 그리고 집행적인 관할을 행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부 주장에 따르면 결국 이 해양법에 따라서 행동을 취하는 것이 하나의 의무가 돼야 된다라고 거기에 대한 절차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주장을 안토니아 소나코풀로스가 초국가적인 형사법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초국가적인 형사법이 있어야지만 승선자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선박에 있는 인권 침해는 주로 이 초국적 범죄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법적인 수단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봤을 때 UN 초국가적 범죄 방지 협약, 인신매매 방지 의정서 등의 그런 억압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이런 억압 메커니즘을 통해서 이러한 행위를 범죄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규범적인 관할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의무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송환하거나 기소를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집행 관할까지도 행사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약에 의해서 이 국가들이 피해자들을 보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인신매매의 피해자들까지도 보호하는 의무가 있는데요. 이 인권법에서도 비슷한 주장이 있었습니다. 초국적 형사법의 조약에 따라서 이 외국 국적 선박에 대한 관할을 연안국이 바로 갖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만약에 해양법을 위반하게 되면 결국 그 연안국이 관할을 갖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 용의자를 송환하거나 기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규범적인 관할 그리고 집행적인 관할까지도 행사하게 됩니다. 이제 결론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컨퍼런스의 주제는 UN 해양법 협약 30년 과거 현재 미래인데요. 옹클로스가 30년 전에 발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새로운 조약이 체결되었고 기존 법이 예전에는 이제 육지 관점에서 개발이 되었다면 이제 해양 맥락으로 더 확장되었습니다. 국제인권법도 그렇고 초국가적인 형사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법도 변화했지만 우리의 법리적인 해석 또한 변했습니다. 세계 정치가 냉전 이후로
법제화되고 있고 또 사법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다자간 조약이 채택이 되었고 여러 국제 법원과 재판부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국제법이 파편화되고 분절화되는 그런 리스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통합적으로 체계적으로 통합을 해야지만 여러 다른 법적 체제의 조화를 꾀할 수 있다라는 하나의 수단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기후 변화 그 자문 의견, 광고적 의견은 이 파편화되는 것을 막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제해양법재판소에서 293조에 따라서 최대한 협약과 외부 규칙을 일관성 있는 방법으로 해석을 해야 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은클로스의 무해항행 조항과 국제인권법 그리고 초국가적 형사법을 함께 해석을 하게 되면 이런 분절화와 갈등을 막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바다에 있는 사람들의 보호 기능을 더욱더 강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갈 길이 멉니다. 제가 이 페이퍼를 쓰면서 카드로 집을 짓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무해 항행 조항은 여러 해석적인 도전 과제를 직면하고 있고 바다에 있는 사람들 인권도 아직 조기 상태이고 초국적인 형사법도 지금 많이 연구가 되지 않았습니다. 인권 보호라든지 무해 통항과 관련해서요. 하지만 카드로 만든 집이라 하더라도 신중하게 우리가 시간을 들여서 짓게 되면 결국 버티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